안녕하세요. 비레베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사실 살짝 슬럼프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뭔가 만만하게 보여서 함부로 덤볐다가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못 빠져나오고 한참을 허우적거렸던 경험 말이에요. 제가 요즘 좀 그랬습니다. 꽃그림을 좀 급하게 그릴 일이 있어서 평소에 쉽게 볼 수 있었던 펜지꽃 다발을 그리려고 했는데요. 펜지꽃이 이렇게 그리기 어려운 꽃이었나요? 하루 이틀 정도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꽃 작업하고 영상을 만들자 했다가 이렇게나 오래 걸렸습니다. 보통 그림을 그리다 보면 중간쯤에 망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저 마무리나 하자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채색을 하다 보면 어느덧 그럭저럭 적당히 그림이 완성되곤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그림만은 그저 좋은 승부였다 정도로만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에 빠지면 잠도 잘 못 자고 꿈에서도 그 빠진 일 때문에 헤매는 편이라서요. 다시 단련을 좀 하느라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레오폴드 미술관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레오폴드 미술관은 로고가 에공슐레의 그림일 정도로 에공슐레의 그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미술관으로 유명한데요. 에공슐레의 작품 수만큼은 아니지만 클림트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었고요. 특히나 이 중에는 클림트의 조금 덜 유명한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우선 소개해드리고 싶은 클림트의 작품은 이 그림인데요. 앉아있는 어린 소녀라는 작품입니다. 흔히 알려진 클림트의 그림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그림이지요. 여러분은 이 그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짐작하시나요? 보통은 적어도 A4 용지보다는 큰 그림일 것 같다고 예상하시던데요. 그건 아마도 이 그림의 섬세한 디테일 때문일 테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거의 우편 엽서만한 크기랍니다. 정확히는 가로 9.6cm에 세로 14.1cm,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표 엽서보다도 살짝 더 작은 크기인데요. 세상에나 이 작은 그림 안에 표현된 섬세함을 좀 보세요. 실제로 보면 이 수시개로 남겨졌을까 싶을 정도의 세밀한 붓자국도 은은한 채색 위에 살짝 보였는데요. 흔히 이런 작은 그림을 그릴 적에는 자세한 부분은 은근슬쩍 얼버무리는 것이 국룰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그림을 보고 그런 편견은 버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답니다. 이 그림은 클림트가 그린 한 나이든 남자의 옆모습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초상화의 모델이 호로비츠를 닮지 않았나요? 호로비츠는 이 그림이 그려진 1896년보다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림의 인물이 너무 호로비츠랑 비슷해서 순간 착각하고 클림트가 호로비츠를 그렸어? 하고 자세히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서로 닮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클림트가 호로비츠를 그리지는 않았지만 호로비츠가 자주 연주했던 피아노 곡의 작곡가는 그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의 주인공인 슈베르트입니다. 피아노를 치는 슈베르트라는 작품인데요. 니콜라우스 둠바라는 사람이 일회한 음악홀의 벽을 장식하기 위한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뿌옇게 몽환적으로 표현되어서인지 좀 더 낭만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태폐적으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그림은 사실적인 묘사를 했던 클림트의 화풍이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는 인상주의적 화풍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잘 드러내는 그림이라서 가치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클림트가 학생 시절에 그린 습작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이 작품의 색감 때문입니다. 화면에는 어떻게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색감이 마치 정말 예전 거의 60년대 이전에 발행된 잡지 등에 인쇄된 사진처럼 마치 제한된 잉크 토너를 통해 구성된 색조합 같아 보여서 그 분위기가 오묘했는데요. 화려하고 뚜렷한 색의 사용으로 알려진 클림트의 다른 그림에 반해 또 다른 의미로 색감의 표현이 독특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아테제 호수.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비교적 자주 가는 레만 호수와 비슷한 모습일까요? 사실 이 그림을 클림트의 화집으로 보았을 때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는데요. 실제로 이 그림을 보고는 가슴이 두근두근 정말 황홀했습니다. 화면으로는 도무지 이 아름다운 색들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 점이 정말 아쉬워요. 파스텔 톤으로 어우러진 이 색들이 얼마나 반짝반짝 자글자글 하던지요. 이 그림에 담긴 모든 아름다운 색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단 한 색만큼은 실제 발색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의 메인색으로 사용된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이 에메랄드 그린이 올드 홀랜드의 에메랄드 그린색과 꼭 같은 색이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런 색이었는데요. 클림트의 그림에서 사용된 물감은 유화 물감이고 제가 보여드리는 물감은 수채 물감이라 살짝 느낌은 다르지만 그림을 본 순간 바로 떠오를 정도로 정말 비슷한 색이었답니다. 다음 그림은 디오니소스의 제단이라는 작품입니다. 브루그 극장 계단 팀파눔을 장식하기 위해 그려진 도안이라고 하는데요. 클림트가 화가로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던 시절 즐겨 사용했던 금색이 이 도안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금색과 함께 사용된 마일드한 파스텔 톤의 색, 그리고 금색에서 파생된 듯해 보이는 다양한 브라운색의 조화가 참 아름다웠어요. 황금의 화가라고 부를 정도로 황금색을 많이 사용한 클림트에 대해 귀금속 세공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금색을 잘 다룰 줄 아는 화가였고 그래서 그의 그림에서는 금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라고 서술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번에 레오폴드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보고 클림트가 황금의 화가가 되었던 또 다른 근거를 추측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클림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화가 한스 마카르트의 바카날리아라는 그림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한스 마카르트라는 화가를 알고 계신가요? 저는 마카르트 슈틸이라는 용어 덕분에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렇게 잘 아는 화가는 아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지금에 비해 한스 마카르트는 당대의 유명인사이자 슈퍼스타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요세프 황제에 의해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회화 이외에도 디자인, 의상, 가구,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행사의 아트 디렉터로서 그 재능을 발휘했었다고 해요. 한스 마카르트는 화가로서 색채에 대한 열정적인 연구를 했었고 또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화려한 색상이 담긴 다양한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생전에 색채의 마술사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제가 한스 마카르트의 작품에서 인상 깊게 본 부분은 바로 금색의 사용인데요. 이렇게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된 그림의 바탕을 아주 1차원적으로 채색된 금색으로 표현했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작가의 작품이 독창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자칫 가구나 벽지 등에 그려진 장식적인 그림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보았을 때 이 금색은 마치 멀리서 비치는 은은한 저녁 햇살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덕분에 그 어떠한 배경 묘사보다도 더 깊은 공간감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은 금색이나 은색 등을 다만 그림에 포인트를 주는 색 정도로만 인식해서 그 이외의 다른 사용법에 대해서는 고민조차 안 했었는데요. 이번에 한스 마카르트의 그림을 보고 이런 메탈릭한 색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리하르트 게르스트과 더불어서 한스 마카르트의 작품은 기회만 된다면 더 보고 싶어졌어요. 레오폴드 미술관에는 이처럼 오스트리아 태생이거나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화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아쉽지만 회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고 그 밖에 제가 레오폴드 미술관에서 보았던 근사한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통해 아직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사실 제가 심한 의자 덕후거든요. 기회와 여건만 주어진다면 가장 수집하고 싶은 물건이 의자일 정도로 의자를 좋아하는데요. 레오폴드 미술관에는 제가 평소 좋아했던 요세프 호프만이나 콜로만 모저가 디자인한 의자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그 실물을 영접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몇 점만 소개해드리면요. 우선 이 의자가 시팅 머신이라고 불리는 요세프 호프만의 작품인데요. 의자의 이름으로 유추할 수 있듯이 이렇게 저렇게 조립하면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자랍니다. 마음 같아서는 진짜 접었다 폈다 뺐다 폈다 어떻게 작동되는지 만지작거려 보고 싶기도 했는데요. 진짜 꾹 참았습니다. 미술관에서 이 의자를 여러 번 빙글빙글 돌아보면서 3D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까 하는 정신나가는 생각까지도 했었는데요. 아서라. 그런데 그렇게라도 직접 작동을 해보고 싶을 만큼 섬세하게 디자인된 부품이 정교하게 잘 고안되어 있는 그런 의자였습니다. 다음은 콜로만 모저가 디자인한 의자인데요. 요세프 호프만이 설계한 프루카스 도르프 요양원의 홀 인테리어를 위해 디자인된 의자라고 합니다. 프루카스 도르프 요양원의 설계 컨셉이 격자무늬였던 건지 인테리어나 외부 파사드에서도 반듯반듯한 이 격자무늬가 눈에 띄는데요. 똑 떨어지는 이 의자 디자인이 정말 감각적이죠. 아무래도 유겐트 스틸의 대표적인 디자이너가 요세프 호프만과 콜로만 모저이다 보니 그들의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레오폴드 미술관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들의 작품을 모아놓고 보니 제 취향이 확실해지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의 선호도가 뭐가 중요하겠냐마는 저는 아무래도 요세프 호프만이 더 취향인 것 같습니다. 콜로만 모저의 작품은 약간 완성도에 대한 강박 같은 것이 느껴져서 조금은 덜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일례로 이 소파의 마감 부분이나 또 유리창의 도안을 보시면 유리창의 경우는 주문을 이렇게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림 하나하나의 디테일이나 표정, 눈동자의 색까지 다 다르게 표현한 것을 보고 일종의 광기마저 느껴지더라고요. 반면에 요세프 호프만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작품마다 그의 디자인이었어서 내 취향은 요세프 호프만인갑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 보관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좀 시판이 되었으면 싶을 만큼 예쁘지 않나요? 사실 이 보관함과 똑 닮은 소파 디자인 시리즈가 있는데요.
레오폴드 미술관이 점검 중이라서인지 한 곳에 치워두었더라고요. 아깝이 안 잡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요 지갑을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선, 볼륨, 색 등 기본적인 언어로 디자인된 작품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지갑은 얼마나 좋았는지 꿈속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화병도 지금 써도 될 만큼 세련되었죠. 그리고 이건 요세프 호프만의 디자인 드로잉인데요. 생각보다 드로잉이 삐뚤빼뚤하지요. 크크크. 이런 인간미 넘치는 드로잉을 보면서 저는 소심한 위안을 얻었습니다. 요세프 호프만도 어딘가 쬐끔이라도 모자른 부분이 있으셨구만 하고요. 레오폴드 미술관에 소장한 작품들도 훌륭하지만 건축적으로도 재미있는 공간인데요. 특히 휴먼 스케일을 초월한 19m 높이의 천장을 통해서 마치 거대한 박스 안에 있는 자그마한 존재가 된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홀이 있어서 그 압도감을 꼭 느껴보고 싶었는데 애석하게도 미술관이 점검 중이라 그곳은 진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직선을 강조해서 선과 직각, 볼륨 등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미가 적절하게 사용된 재료를 통해서 잘 드러나게 설계되었더라고요. 반면 미술관의 디스플레이 방식은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였는데요. 대장만큼 큰 화면의 창을 통해 변화무쌍한 외부의 풍경을 프레임 속에 담는 아이디어는 재미있었지만 하필 그 창 앞에 메탈릭한 재료를 사용한 작품을 배치해서 강한 조명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광선 때문에 작품의 색조차도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감상이 불편하더라고요. 또 저는 정보를 주는 방식은 최대한 친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인지 이런 방식의 작품 캡션 배치를 보고는 뭐 어쩌란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기왕 비엔나를 다녀왔으니 비엔나에 대한 감상을 조금 드리자면요. 비엔나는 고풍스럽고 화려하기도 하고 장대하지만 어딘가 삭막하기도 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동유럽 쪽 문학이나 음악에서 묘사되는 삭막한 느낌이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딘지 모르게 태폐적인 느낌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태폐적인 느낌이라는 게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의 경우는 막 에너지가 주체할 수 없이 흘러 넘쳐서 추구하게 된 태폐라면 비엔나의 경우는 지루해서 못 견디게 된 데서 요구하는 태폐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나른한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좀 좋았었습니다. 그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와 이건 너무 예쁘다 잠깐이라도 살아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준 도시는 덜어 있었는데요. 비엔나만큼은 완전 내 취향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내 몸에 꼭 맞는 도시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왜 이제야 오게 된 건지 오히려 이제라도 오게 되어 감사해야 하는 것이겠죠.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의미에서 비엔나는 어른들이 여행하기에 더 좋은 도시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후에 아이들이 맥주도 좀 마실 줄 알고 포도주의 맛도 음미할 정도의 나이가 되면 다시 한번 꼭 비엔나에 가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독일어도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어쨌든 저처럼 건조하고 삭막한 느낌의 낭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엔나를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슬픈 소식. 겨우 꽃그림을 완성하고 영상에 올인해야겠다 했더니만 집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한 2-3시간 동안 집중 호우랑 우박이 내려서 지하실에 물이 차고 정원도 물에 잠기게 돼서요. 여기가 우리 집 앞인데요. 처음 겪어보는 물난리라 정신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 보험회사를 불러야 하는데요. 프랑스의 시스템이 빠릿빠릿하지가 않아서 좀 오래 걸려야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됐건 늦게나마 미술관 시리즈를 겨우라도 끝내고 당분간은 임시 휴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업을 아예 안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림 영상 정도는 올릴 수 있겠지만 집중해서 조용히 해야 하는 작업은 할 여건이 안 되어서요. 영상 업로드가 엄청 불규칙할 것 같아서 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죄송한 마음으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조만간에 수습 좀 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불성실한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별탈 없이 안녕히 계세요.